어제 우리 시장에는 사실 화이자 소식이 반영이 됐거든요. 네. 그야말로 어제 그 엊그제 열기를 이어와서 어제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난리 날 것 같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한 1% 올랐고요. 코스닥은 한 0.23%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러게요. 네.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게다가 이제 오늘 증시도 보면 코스피도 뭐 한 1% 오르고 있지만 코스닥은 이제 강보합 정도밖에 안 되고 참 엊그제는 사실 코스닥은 아예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이틀이 지난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사실 다우가 오르긴 했는데 그냥 한 0.9%밖에 안 올랐어요. 이거 뭐 세상을 바꿀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시장이 흥분했다가 잠깐만 이거 진짜 맞아? 라면서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약간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왜 그러냐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이유를 대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매일 그대와 도란 둘이서 얘기하고파. 네. 시사특공대 수요일 4부입니다. 고란도란. 고란 기자님과 함께 경제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 코너 중에 이름이 들어가는 네. 기자님 이름이 들어가는 유일한 코너예요. 감사합니다. 다른 네. 프로그램 다른 코너에는 이렇게 기자님들 성함을 넣지는 않습니다. 특별 대접 환영합니다. 뭐 몇 개 더 있네요. 지금 말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바로 죄송해요. 사기를 치셔서 걸리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지관님께서 고란 기자님 돈 얘기해 주는 거 아주 도움이 된다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야, 지금 내가 무슨 증시니 부동산이니 그 생각할 돈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모를 일이에요. 그렇죠? 2년 뒤에 3년 뒤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뭐 주식 투자도 막 무슨 몇억 원, 뭐 몇 천만 원 이게 아니라 수십만 원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단돈 10원이라도 돈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야 움직입니다. 돈은. 그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온다. 정답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돈과 연애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갑자기 연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오늘 이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출렁거렸던 금융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화이자 발 백신 소식이 네. 아주 그냥 전 세계 증시를 들었다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엊그제 밤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화이자와 이 독일의 이제 바이온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90%다 이러면서 정말 세상을 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발표가 나오자 이게 무슨 뭐 논문이 나온 게 아니고요. 이 화이자가 그 뭐 보도자를 냈어요 언론에. 그리고 나서 CEO가 여러 이제 언론에 출연해가지고 이게 뭐 엄청난 한 줄기 빛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어젯밤에 또 약간 불만을 표시했죠. 진작 좀 발표하지 왜 선거 끝나니까 발표했어 라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효과가 많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라고 보면은 이게 완전 뭐 감염병에 있어서 네네. 석학 늘 나오시는 분이죠. 네. 이분이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팬데믹을 종식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백신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감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거 부작용이 우려돼서 조금 약간 맞길 꺼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치료제하고는 다르죠, 이 개념이 네네. 완전히. 그런데 이 이제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내 가족도 그 백신을 맞으라고 추천하겠다. 나도 맞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앤서니 파우치 같은 분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조심스러운 맞습니다. 입장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확신빅성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상황인데요. 요거 관련돼서 이제 저는 약간 경제 얘기를 하려고 나왔으니까 백신 얘기 이제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됐나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엊그제 밤에 시장이 열리기 전에 화이자의 발표가 나오니까 그 개장 전에 선물이 막 다우 선물 같은 경우 5% 급등하고 와우. 그리고 유럽 증시는 그때 열린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막 독일, 뭐 프랑스 이런 증시가 5% 이상 무슨 개별 종목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수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개장을 딱 하고 나니까 뉴욕 증시도 4%까지 장중 넘게 급등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나왔던 얘기가 이렇게 우리가 흥분해도 되나라는 약간의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 반영하듯이 사실
어제 우리 시장에는 사실 화이자 소식이 반영이 됐거든요. 네. 그야말로 어제 그 엊그제 열기를 이어와서 어제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난리 날 것 같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한 1% 올랐고요. 코스닥은 한 0.23%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러게요. 네.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게다가 이제 오늘 증시도 보면 코스피도 뭐 한 1% 오르고 있지만 코스닥은 이제 강보합 정도밖에 안 되고 참 엊그제는 사실 코스닥은 아예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이틀이 지난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사실 다우가 오르긴 했는데 그냥 한 0.9%밖에 안 올랐어요. 이거 뭐 세상을 바꿀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시장이 흥분했다가 잠깐만 이거 진짜 맞아? 라면서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약간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왜 그러냐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이유를 대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너무 낙관론이다. 이게 딱 발표하고 나서 사람들이 얘기한 건 당장이라도 맞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찬찬히 들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임상 3상의 중간 평가예요. 중간 보고서가 나온 거죠. 어쨌든 네. 3상이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간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3상의 중간입니다. 게다가 내년에야 한 13억 개. 근데 이거 2번 맞아야 되니까 맞을 수 있는 사람이 7억 5천만 명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운송을 하거나 보관을 할 때 영하 70도에서 운송하고 보관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여기저기로 많이 실어다 날라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콜드 체인이라는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나와서 내년 3월 말께야 미국인이 코로나 백신을 모두 이용할 수 있을 거다. 미국인이. 네. 그리고 어제 국내에서도 중역 방역 대책본부 방대본이라고 하죠.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연내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한국 백신을 확보하고 뭔가 이 안전성 검증하고 이렇게 되면 국내 접종 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다. 라는 거예요. 쉽게 쉬운 말로 하면 한 1년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네. 사실 백신이라고 하는 게 뭐 수년이 걸리는데 그나마 이제 온갖 인력들이나 자원이 투입이 돼서 빨리 나온 건 맞는데 네.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백신이 나오니까 오히려 금융시장은 약간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우려를 하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논리인지. 백신이 나오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경제가 살아날 테니까. 그런데 이게 시장이 오르는 건 사실 돈의 힘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주식은 이렇게 오르냐라고 보면 야 중앙은행이 대표적으로 연준이 미국 네. 연준이 돈을 풀었잖아. 명백히 그렇죠.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 주식 쓰라고 왔지.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이른바 이제 언택트 종목들에 대한 주가가 급등했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백신이 나왔어요. 그러면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부양책을 지금은 이렇게 뭐 1만큼 계획했었는데 백신이 나와서 경제가 정상으로 가면 1만큼 안 풀고 한 0.5만큼만 풀어도 되잖아요. 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지? 오히려 더 너무 좋은 백신이 나와서 효과 좋은 백신이 나와서 시장이 중앙은행이 정부가 돈을 덜 풀면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증시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되레. 그러면서 이제 반응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부양책을 뭐 축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연준이 돈을 뭐 무제한으로 푼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연준 내부에서도 이 정도 되면은 조금 뭐 줄이는 것도 뭐 조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뭐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뭐가 나온 건 아닌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걱정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글로벌 금융위기에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풀고 이제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2014년부터 그럼 우리가 규모를 좀 줄일게라고 하니까 갑자기 증시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죠. 하면서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런 사태가 이제 이번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역효과네요. 네네, 백신이 맞습니다. 역효과. 대선은 큰 영향 없습니까? 이것도 왜냐하면 하나의 이것도, 이유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선이 끝났으니까 리스크가 없어졌다. 네.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아직도 이게 완전 끝난 줄 알았는데 이 트럼프가 이제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강력하고 표현하고 그러고 있어요, 나서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찜찜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초반에는 트럼프만 나섰는데 국방장관을 트위터로 해임해 버렸잖아요. 이러면서 이른바 자기 편에 있었던 자기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죠. 내가 불복하고 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이걸 바이든을 인정해 그건 내가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아이고. 하니까 살짝 기류가 바뀌었어요. 사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좀 모호했었는데 네. 9일 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공화당의 맥코넬 원내대표 있는데 이분도 약간 입장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이었다가 갑자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권한 안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 선택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면서 대선 불복에 대해서 약간 인정해주는 듯한 발언했습니다. 이 결정적으로요. 우리나라 치면 조달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조달청. 여기서 이제 미국 조달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뭔가 인수위원회 업무를 꾸리려면 돈이 네. 필요하잖아요. 그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조달청장이 이른바 트럼프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협조하지 말아라, 돈 주지 말아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캠프는 그냥 자기들 돈으로 지금 불러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그 최신부 청장도 바이든한테 별로 네, 맞습니다. 비협조적이었는데 조달청까지. 네네네. 그래서 이런 혼란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약간 투자자들 불안을 자극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형 기술주에 대한 부담이에요. 이번에 그동안 백신 증시를 나오면서 이끌었던, 네. 지금까지 증시를 이끌었던 이른바 빵이나 뭐 이런 애들이 주가가 백신 나오니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대신에 텍트 종목, 컨택트 종목들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런데 증시 전체로 보자면 컨택트 종목보다 지금 언택트 종목, 이 기술주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좀 주가가 약간 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시장 전체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 하락은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세상을 구할 줄 알았던 화이자 백신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다시 봐야 되겠는데 재미있네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면서 진짜 이건 진짜 그래요. 이 골고루 여러 종목에 처음으로 직접서를 시작해봤어요. 조금씩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하늘에 제일 쉽게 알 수 있더라고. 이걸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돈 들어가면 아무래도 관심이 네, 갑니다. 관심이 갈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그 이유가 텍트주, 그러니까 대면과 관련돼 있는 이 종목과 네네. 아닌 것들, 흔히 말하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주들이 골고루 있다 보니까 한쪽이 빠지고 한쪽이 오르고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를테면 대한항공은 오르는데 네. 네이버 카카오는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네. 결국 총액은 같은 네네. 이런 상황이 종목별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또 상황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 이야기 네. 해보겠습니다. 이 참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뭐 증권, 뭐 주식시장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사모펀드 관련된 얘기인데 라임 펀드, 그다음 옵티머스 펀드 이렇게 부실한 펀드를 팔아치운 이 관련된 사람들 책임자들이 좀 중징계를 받았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일단 라임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사모펀드 관련된 사기 사건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가 라임이고 하나는 옵티머스입니다. 네. 더 먼저 일어났던 게 라임이고요. 금융감독원이 라임의 일부 펀드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해라라는 이제 조치까지 내렸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뭐 나머지 펀드들에 대한 이제 손실 자산이 평가가 얼마나 이루어져야 되고 보상이 어떻게 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라임에 대해서는 더 먼저 터진 거기 때문에 이걸 팔았던 판매사에 대한 징계 방침이 나왔습니다. 금감원이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3차 제재심을 열었습니다. 이게 제재심이 왜 자꾸 열리냐 보면은 이게 그만큼 되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가는 연결이 거예요.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재심을 열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대철 전 대신증권 대표, 지금 현재 금융투자협회장입니다. 김영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이분들은 직무 정지를 시켰고요.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전 대표니까 이분들이야 직무 정지가 되건 좀 약간 좀 얘기가 다르지만 네. 그 박정림 KB증권 대표 같은 경우에 문책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 임기가 올해 말까지예요. 그러면 재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가야 말고도, 되는군요. 네, 그거 말고도 약간 KB증권이나 신한금융투자 여기에 임원분들이 제재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분들이 다 공백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이 증권사는 그 고위 임원진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만약에 지금 현재 금감원이 제재 심의를 내린 거고요. 여기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 네네네. 거예요. 금융위원들도 있고. 네, 금융위원회에 25일 날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여기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금감원의 결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이들 증권사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라임 펀드의 약간 일종의 뭔가 판매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신증권의 반포 WM센터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아예 폐쇄 조치 결정을 내렸어요. 오, 문 닫아라. 좋지네요. 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 상당한 타격이 있고요. 여기가 굉장히 매출에 기여하는 도가 큰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아니 문을 닫게 만든다고 네네. 거기를. 근데 요거야 사실. 진짜.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 증권사 입장에서도 야 우리는 판 거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사기를 쳤는지 어떻게 알았겠냐라고 하면서 사실 행정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서 이 비슷한 사례가요 DLF 사태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예, 예. 이거 관련돼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건 맞지만 이게 판매사에까지 이렇게 중징계 내릴 일이냐라는 거 해가지고 현재 지금 법정 다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목소리도 있잖아요. 이 금융범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각 부처 전부 지금보다 좀 더 엄중하게 네네. 책임지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많이 확산돼 있어서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게요. 이거는 사실 그 판매사 직원들에 대한 제재 여부잖아요. 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무슨 제재를 받건 사실 큰 상관이 없죠. 돈을 받아야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또 발표 나온 게 문제가 되는 게 옵티머스. 이거 라임보다 좀 뒤에 터진 거거든요. 네, 좀 성격이 좀 다르기도 해요. 네, 복잡한 얘기지만. 단군일의 최대 금융 사기국이다. 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면 라임은 잘 해보려다가 좀 너무 망한 커져서 거. 감당 안 되게 커진 거고. 그 네. 이 옵티머스는 뜯어보면 처음부터 사기 아니었냐라는 게 네.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도대체 이 옵티머스 펀드가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 3일 회계법인이 진행한 그 실사 결과 이게 오늘 나왔어요. 금감원이 발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투자금 가운데 이게 총 투자금이 이제 한 5천억 원이 넘거든요. 큽니다. 이 가운데 많아야 15.2% 펀드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네. 최악의 경우엔 7.8%밖에 못 견집니다. 야. 지금 뭐 이렇게 뭔가 펀드에 투자한 돈이 뭔가 부실이 나오고 있으면 이거 팔아서 정리해가지고 그럼 최종적으로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얼마냐라고 치면은 만약에 1억을 넣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180만 원 받는 겁니다. 아니 780만 원. 아유, 어떡합니까 이거 고객들은. 네. 그래서 이걸 뜯어보면은 뭐 그 실제 투자금이 안 쓰이고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돈이 지금 4천억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기 사건이 벌어지면 금융 관련된 사기 사건이 벌어지면 가장 중요한 게 사기 사건을 벌인 그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네. 이들이 빼돌린 돈을 환수해서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금융 관련된 사기 사건이 빈번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에 돈을 편하게 못 맡기는 거예요. 네.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문제죠 그게. 아무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얘기 해보겠습니다. 전세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아직도 여전히 어렵죠. 네. 일단 그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니까 최근 3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1.45% 올랐습니다. 와. 그런데 매매는 0.21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값 상승률이 매매 가격 상승률의 7배에 육박한다라는 진짜 엄청나네요, 거고요. 상승률이. 주로 강남권 중심으로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너무 뭐 비싼 케이스긴 한데 그 대치 삼성 아파트 이거 보통 30평형대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요. 지난달 24일에 16억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서 네. 사상 최고를 경신했는데 3개월 사이에 3억 원에서 5억 5천만 원이 뛴 셈입니다. 몇 달 사이에 네. 몇억 원이 뛰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이제 그 레미안 대치팰리스, 반포 레미안 레디풀이하고. 아이파크,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신기한 게요. 27일에 9억 9,750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네, 그런데 비슷한 평형은 15억 원인데 얘는 10억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전세 계약이 된 어떻게 거잖아요. 차이가 나죠? 얘는 뭐냐? 계약 갱신이 가능한 세입자가 그 차이가 너무 크죠 지금. 네, 그냥 5%만 올려주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 요거에서 드러나는데 이게 마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걸 아하. 보면 기존의 임차인들, 기존의 세입자는 이 새 임대차법의 보호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가 문제인 거예요. 신규가. 그렇죠. 지금 이런 바뀔 상황이 때.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전세 물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전세 난이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수요일 날은 부동산 시장 관계 장관 회의가 열린다고 항상 그 했잖아요. 결과를 저희한테 전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그거 안 열렸어요. 왜 그거 안 열리고 그냥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오늘 그 전세 대책을 발표를 고려했었는데 뾰족한 사실 대책이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그냥 그 관계장관 회의를 안 열 거 아니냐 부동산 시장 점검 대신에 뭔가 오늘 회의에서 전세 대책 관련돼서 뭔가를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뚜렷한 대책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아니면 그 댓글들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대책 좀 그만 내세요. 댓글들을 보고 그럼 우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좋은 대책이 있으면 실효성이 있으면 내놔야죠. 네. 하지만
그냥 떠밀려가지고 네. 급하게 탁상 행정식으로 머릿속으로 짜낸 대책 내봤자 계속 악화만 되겠죠. 자, 요 짧게 네. 이 임대차법 관련한 얘기 하나만 더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임대차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했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반포의 아파트 사례도 그걸 행사하고 나니까 그 옆에서는 15억의 전세 계약인데 나는 10억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실거주하겠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주인이 내가 들어 살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된다라고 국토부에서 명확히 사례집을 냈어요. 실거주하겠다고 해놓고 딴 사람한테 임대 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약간 모호했었거든요. 실거주를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일단 쫓아내요. 그 다음에 집을 파는 거예요. 어허. 집을 팔 때 세입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집값이 차이가 나는 지금 맞습니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많이 오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다시 정리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안 된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했다면 2년 동안 살아야 된다. 어허. 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렇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세입자한테 거래가 못 굉장히 주니까 엄격해지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려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정부가 안 된다라고 이제 사례집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끼는 내일 12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